예, 그러면은 토론에 앞서서 두 번의 발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통합 재건축의 취지와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윤방현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양대학교에서 재건축 재개발 강의를 하셨고요.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발제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교양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 1회차 때에도 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이슈를 가지고 있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윤방현입니다. 먼저 통합 재건축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리처분 및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재건축에 대한 취지는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기 신도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베네핏이 있냐면요, 보면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 그 다음에 대규모 커뮤니티,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각각의 단지별로 도로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있으면은 인접 도로가 있죠. 이렇게 인접 도로가 있으면 보시면은 뭐 분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민원 발생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스카이라인들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가 있죠.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애고 통합 재건축을 할 때에는 많은 이런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다음 커뮤니티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이러한 베네피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단지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어느 신도시급의 그런 미니 신도시급의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의 생활 SOC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네핏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언론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점들만 제가 한번 쭉 기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충돌 해가지고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여러 단지가 참여하다 보니까 각 단지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의견 조율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 그래서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단독 재건축보다는
통합으로 하는 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인원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당연히 도로를 없애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뭐 환경 매거진에서는 일부 단지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조합원 갈등이 시작된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제일 큰 거지 않겠습니까? 어느 단지가 전부 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보편타당하게 이익을 봐야 되는데, 야, 우리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이익이 결례되어 있어. 라고 하면은 이건 사업이 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사업성 저하와 추가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반시설, 특히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이러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생활 SOC, 생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추가로 확충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수익성 문제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그래서 통합된 단지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특정 세대가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 분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주에 대한 그런 문제. 그래서 전체가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대한 이주 폭발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서 통합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분양을 할 때나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갔냐,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방법입니다. 관리처분 방법인데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제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주거정비법 시행령에 보면은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은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되는 건축물의 공유 부분,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공유 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권리자의 지분 비율은 그가 취득한 부분,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는 이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였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대지권으로 해서 전체가 다 공동으로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지 위에 2인 이상이 분양된 건축물이 실질된 경우에는 분양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 대지권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다. 실질적으로 재건축에서는 딱 이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방법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조합원 총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여서 그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던 재개발에 있었던 그 내용도 같이 재건축에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대복리시설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주택을 공급하려면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최소 분양 단위의 추산액, 그래서
주택이 가장 아파트,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가 가장 작은 단위의 주산액보다 크면 그걸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부대 복리시설을 내가 하나를 받고 나서 그래도 또 하나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따라서 그런 가액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이런 조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사항들만 보면은 종전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 가액을 주택을 분양한다. 그리고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 것을 왜 보여주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의 기준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개발에서 했던 것들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대다수가 이렇게 준용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전자산평가액의 분양주택의 주택을 분양을 하고 그리고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다음에 하시는 분은 이제 통합 재건축에 대한 그런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강남에서 똑같습니다. 기존에 1대1 재건축을 진행을 했는데요. 강남을 보시면 1, 2, 3층과 4, 5, 6층, 그 다음에 7, 8, 9층, 그리고 위에 층 10, 11, 12층, 여기에 분양가 자체가 많게는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에 층과 아래 층에 대한 차이가 그만큼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존에 12층까지 있었던 그런 아파트가 1, 2, 3층에 있었던 분이 5, 6, 8층 아니면 10, 12층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시겠죠. 근데 기존에 얘가 12층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층에. 그래서 가장 베네핏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1, 2, 3층을 간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차이가 2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아파트에서도 층수대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했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배정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배정 기준, 평행 배정 기준은 조합원이 분양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 자체가 형평성, 그 다음에 공정성 기준에 입각해서 배정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법에 준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방식은 1대1 재건축 방식이므로 기존의 33평은 33평으로 갔고요. 43평은 43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2평 조합원은 신축 52평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가 서초 우성 2차, 삼성에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초 우성 2차가 이렇게 12층, 13층 아파트였는데 기존의 32층 아파트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갔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배정 기준은 조합원과 신축 아파트 각각 종전평가의 금액 및 종업평가의 순으로 5개의 군을 지정을 했다. 그래서 5개의 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5개의 군. 지금은 이거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은 이 다음 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계획한 세대 있죠. 일반 분양으로 계획한 세대는 조합원님들이 우선
분양할 수 있게끔 우선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계획한 세대는 조합원님들이 우선 여기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우선 들어가게끔 해줬습니다. 그런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리고 또다시 타입 배정은 종전평가액 순으로 5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도 종업평가 금액 순으로 해서 5개 군으로 나누어서 동일하게 추첨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전 아파트고요. 이게 종후 아파트입니다. 종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84 남향이라고 되어 있죠. 남향이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84 남향. 그리고 84, 33평 남동향. 그리고 남서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남동향이 그 다음에 좋고, 남서향이 그대로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는 1층, 1, 2, 3층 여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남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에 분양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이곳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있죠.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세대, 가장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일반 분양으로 잡았습니다. 일반 분양.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일반 분양 세대.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세대에서 여기 1, 2, 3층 있죠. 1, 2, 3층이 5군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5군은 여기 5군으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4군 있죠. 4군은 4군으로 이렇게 가고요. 3군은 3군은 지금 이렇게가 3군입니다. 이렇게가 3군으로 갑니다. 2군은 이렇게 2군, 여기가 이렇게가 2군입니다. 이렇게 가고요. 1군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전평가액이 좋았던, 그럼 종전평가액이 높았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아파트의 높은 층에 있었던 아니면 기존의 향이 좋았던 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높았던 그래서 각각의 평형에서 섞지는 않았고요. 각각의 평형별로 이렇게 동일 이동을 했었는데 5군은 5군으로 4군은 4군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첫 번째로 했던 게 첫 번째로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했던 게 우선은 먼저 1, 2, 3, 4, 5군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로 가고 싶으신 분을 먼저 추천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1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몇 층을 정확하게 꼽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은 그렇게 내가 몇 동, 몇 호에 어디 이렇게 꼽아서 선택을 해서 먼저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분도 똑같은 사람이 경쟁이 된다면 그것도 추천해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군별로 등록을 받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충분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보시면 여기 여기가 지하철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A라는 아파트고 B라는 아파트고 뭐 3이라는 A, B, C라는 아파트고 이렇게 아파트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아파트를 통합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겠죠. 이렇게 도로. 그리고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통합해서 진행을 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지하철 옆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원 옆이 나는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초등학교 옆이 좋아, 나는 학생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각각의 위치에 따른 그러한 이점들이 다 있는 거죠.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면 이건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거 아닙니까? 건설한다고 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에 겹쳐서 아파트가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많아지면. 그 다음에 가운데 공원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시설, 그냥 일개 커뮤니티 시설 하나만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옆으로는 상업시설들이 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의 반대편도 당연히 이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를 수용하려면 또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기존에 여기에 계셨던 분들, 기존에 자기 위치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지하철역이 가장 좋은데?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지하철역이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학교 옆이 좋은 건지 아니면 공원 옆이 좋은 건지는 그거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대규모 정비사업,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생활 SOC 시설들을 놓게 될 겁니다. 어떤 이렇게 반영하게 될 건데 그런 생활 SOC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서로의 이야기들을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기존의 우선 2차에 대한 사업으로 본다면 이렇게 군을 설정을 합니다. 군. 1군, 2군, 3군, 4군, 5군. 이 도로를 기준으로 군을 우선 2차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됩니다.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가져온다면 이렇게 군이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선 2차의 사례를 여기에다가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 1군에 있었던 분들은 1군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2군에 있었던 분들은 2군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3군에 있었던 분들은 3군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군은 4군, 5군은 5군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일반 분양군에 대해서 먼저 가져갈 수가 있었던 그게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조합원의 각각의 군에 있었던 분들 말고 일반 분양군에 대해서 먼저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기존의 세대수보다 지금 신축의 세대수는 거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한 세대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 세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군이다 라고 하면 1군의 기존의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도 충분히 다른 곳에 있었던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군에서 있었는데 어떠한 3군에 있었던 분이 5군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2군이 있었던 분이 5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 분양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군에 있었던 조합원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남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군에 있었던 조합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으로 했던 게 우선 2차의 사례입니다. 우선 2차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례, 이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은 종전 자산평가액이
평가액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의 주택을 분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을 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해서 우선해서 조합원이 분양을 받는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분양 방법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관리처분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소유한 분양 조합원을 분양을 배정을 했었다. 이거 우선 2차에 대한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 후순위 조합원에게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분양 방식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자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